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세네갈의 충격적인 성명. 2. 유전과 가스전은 한국 소유다. 3. 중국의 치명적인 실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중국이 아프리카의 무기보안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러시아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랜드 코퍼레이션은 지난달 말 아프리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을 추적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무기 수출과 함께 1대1 묵상의 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인 철도, 항만, 광산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군사보안 요원 PMS들도 아프리카에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아프리카 17개국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15개국의 민간 군사보안 요원들을 보냈다. 반면 러시아는 아프리카 14개국의 무기를 31개국의 민간 군사보안 요원들을 수출하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아프리카 국가들과 관계를 맺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은 고품질 방어 장비를 생산하고 아프리카의 특정 국가들과 역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반면 중국은 특정 무기 시스템과 무인기를 통해 독자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존 파라치니 랜드 코퍼레이션 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처럼 중국도 일부 서방 국가 시스템의 저비용 대체제로 자신들의 장비 시스템을 판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SCMP는 관측통들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혼란에서 혜택을 볼 수 있고 아프리카의 무기 판매 시장에서 러시아의 점유율을 잠식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파라치니 연구원은 전 세계 국가들이 잠재적 제재 위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성능 부족, 예비 부품의 가용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러시아산 무기 구매를 더욱 주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SCMP는 중국은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 우호적인 자금 지원책을 활용한다고 전했다. 요즘 중국 경제의 동력이 약화됨에 따라 중동과 아프리카가 중국에 대한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 경제의 특징은 잠재력이 크다는 점이다. 박흥국 교수는 한국산 물건을 가져다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개발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서 알짜 시장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아프리카에 많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막대한 석유가스 자원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그 기회는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해준 멋진 일들에 대한 감사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석유 및 가스 산업은 한때 대륙의 미래였다. 아프리카 석유 및 가스 생산 국가의 절반 이상이 전체 수출 수익의 50% 이상을 석유 및 가스 수출에 의존했다. 하지만 탈탄소 움직임의 자원이 부족한 아프리카는 선진국들의 투자 기피로 일시적 암흑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가스 대란이 발생하고 글로벌 석유 에너지 대란이 발생하면서 아프리카의 종용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축소 압력이 해제되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투자기업들은 아프리카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을 직접 방문해 투자 확대와 생산량 증대를 요구 중이다. 이를 두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자원을 개발해 수익이 생겨나서 겉으로는 환영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이다. 언제는 탄소를 배출해 필요 없다고 생산량을 줄이라며 투자를 철회하고는 이제 상황이 변했다고 다시 생산을 늘릴 것을 독려하자 자신들이 이용당한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아프리카는 오랜 세월 서방의 식민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서방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석유나 가스 생산 관련 서방의 필요에 따라 아프리카는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현실에 불만이 나온다. 한편 유럽은 연간 소비 천연가스의 약 8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1년 소비량은 3,970억 입방미터였다. 아프리카는 55개국 가운데 거의 절반가량이 천연가스 매장량이 입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한 대륙이다. 대륙 전체 천연가스 매장량은 1,800조 입방미터에 달한다. 아프리카 지역 천연가스 개발과 유럽으로의 공급에 성공할 경우 유럽은 더 이상 러시아에 천연가스를 의존할 필요가 없다. 아프리카는 러시아 가스의 유일한 대안이다. 세네갈의 충격적인 발언에 전 세계가 한국을 동경했다. 한국 덕분에 세네갈이 살 수 있었다며 이에 감사 인사를 표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머나먼 아프리카 국가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 한국밖에 모르는 세네갈과 한국의 놀라운 인연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세네갈은 변화할 것입니다. 마이크의 성근은 자신있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많은 이들은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세네갈 대통령인 마키살은 연설을 통해 현재 위기에 봉착한 세네갈의 현실을 가감없이 드러냈는데요. 분명 위기에 몰려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는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죠. 한국의 나를 제정해 한국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죠. 그가 웃음을 지으며 연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국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도와준 덕분에 위기 상황 속에서 세네갈이 버틸 수 있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10월 19일을 한국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10월 19일은 세네갈과 한국이 수교를 가진 날로 1962년도에 시작된 수교일을 생각해 이 날을 한국의 날로 지정한 것이죠. 수도에 태극기를 개양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연은 물론 한복까지 입을 수 있게 한국 문화 체험 기회를 늘리겠다고 말한 그는 한국에 대해 세네갈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한국과의 우애를 자랑했습니다. 현재 세네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밀을 수입하던 세네갈은 전쟁으로 인해 밀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곤란을 겪게 되었죠. 밀만 아니라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난한 국가인 세네갈에게 가격 상승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마키살 대통령은 세네갈에게 닥쳐온 현실을 깨닫고 이를 막기 위해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과 힘을 합치기로 결심했죠. 아프리카 연합AU의 수장이기도 한 마키살 대통령은 전체 아프리카가 겪고 있는 식량 위기 문제에 대해 이를 인지해 줄 것을 푸틴 대통령에게 호소, 이를 위해 직접 친서를 작성해 러시아에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세네갈의 식량 자원은 한정적이고 국민들을 배불리 먹이기엔 세네갈 식량 사정은 그렇게 풍족하지 않습니다. 당장 당면한 식량 위기를 극복한다고 해도 향후 농사를 지어야 할 종자조차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비료값도 상승했기에 당장 다음 해와 다다음 해를 준비할 농사조차 시작도 못한 상황. 하다못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며 푸틴에게 이미 사정을 했으나 러시아는 이 소식을 묵살하며 밀 통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의 간곡한 호소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은 서방 세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밀 문제는 서방 국가들에게도 큰 타격이었고 자국 국민들을 먹일 식량이 모자라게 이를 도와줄 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었죠. 대통령은 유엔의 지원을 다급하게 요청했습니다. 부호 물자를 받아 당장 배고픔을 해결해야 할 상황이었죠. 유엔도 도움을 줄 수 없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일찍이 세네갈에 진출해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은 물론이고 한국 정부 역시 세네갈 정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죠. 세네갈에 위치한 참치캔 회사 스카사이스 CASA는 세네갈의 어려움을 알고 한화로 약 5억 원 상당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향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네갈인들을 더 많이 채용하는 결단까지 내리며 죽어가던 세네갈인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회사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바로 모 회사의 존재 때문이었죠. 이 회사는 원래 세네갈 국영기업의 소유였지만 한국의 동원그룹이 인수해 2011년 이후부터는 한국 회사입니다. 세네갈인들을 위해 한국 회사가 사재를 털어가며 도운 셈이죠. 스카사는 세네갈의 풍부한 수역에서 건져 올린 참치를 가공해 해외에 판매하는 기업으로 나름 오래된 역사를 지닌 공장입니다. 무려 1968년에 처음 공장이 세워졌다고 하죠. 불행히도 방만한 경영과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해 동원그룹이 인수하기 직전에는 폐업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직원들도 의욕이 없었고 세네갈 경제를 지탱하던 이 기업은 보잘것없는 신세로 전락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동원그룹은 이 회사의 가치를 눈여겨보고 한국식 경영 방법을 동원한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바라봤죠. 그룹 내부에서는 반대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은 뚝심을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죠. 에콰도르와 미국령 사모아에 참치회사 인수를 결정해 나름 노하우를 갖추고 있었던 동원그룹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사업 경영은 순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카사 인수 후 계속된 적자에 한때는 철수까지 고려할 정도였죠. 김재철 회장은 아프리카 특유의 느릿한 일 처리 속도와 저품질, 포장을 고쳐야만 성과가 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위해 6개월간 공장 문을 닫고 처음부터 공정 및 품질 관리 개선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을 파견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고치기 위해 전력을 다했죠. 한국인들이 보여준 정문화도 변화의 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부패가 만연하고 성과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던 세네갈인들은 일에 있어서 대충대충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이 자신들을 관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죠. 이런 이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신뢰 쌓기에 나섰습니다. 좋은 성과를 보인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세네갈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현지 직원의 경조사를 챙겼습니다. 사내 축구 동아리도 만들며 스킨십을 늘렸죠. 그 결과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더니 세네갈 안에서 최고의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400명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600명을 고용할 정도로 규모도 커지면서 세네갈 대표 기업이 되었죠. 세네갈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스카사가 세네갈에게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 마키살 대통령은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제 부흥을 이끌어준 한국 기업에게 은혜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들을 도와주겠다며 나섰기 때문이었죠. 한국이 세네갈에 베풀어 준 것은 이외에도 다양합니다. 전쟁 직후 가난함과 배고픔을 아는 유일한 선진국이기에 한국은 아낌없이 세네갈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죠.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항상 세네갈의 문제였던 식량 문제에 관해서 한국은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이슬이볕 품종을 한국이 전수해 주었기 때문이죠. 세네갈 풍토에 잘 맞는 품종을 연구한 결과 한국 통일벼 품종을 개량한 이슬이 품종을 세네갈에 심고 여러 테스트를 거쳐 병충해에도 강하고 아프리카 기후에도 잘 자랄 수 있는 종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죠. 덕분에 세네갈에서는 많은 양의 쌀을 수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배가 시작된 이슬이는 빠른 적응 덕분에 세네갈 농부들의 사랑을 받으며 급속도로 확산 기존 품종인 사헬사헬을 뛰어넘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한국은 아낌없이 무상 원조를 해주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교육만큼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국은 세네갈에도 교육의 중요성을 전파하며 학교 짓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수도 다카르에서 60km 떨어진 티에르케르무사 중학교는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 지어진 학교인데요. 기존에는 천막을 펴놓고 수업을 할 정도로 열악했지만 한국의 도움 덕분에 현대식 중학교를 갖출 수 있게 되었죠. 이뿐 아니라 한국은 다카르에도 중학교 2곳, 카울락 지역에도 2곳에 달하는 중학교를 건설함에 따라 세네갈 전역에 교육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외에도 새마을 정신을 알려주기 위해 새마을운동 연구소도 세네갈에 세워졌습니다. 한국의 눈부신 성장을 견인했던 새마을운동은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관심 있게 보는 사회운동으로 세네갈도 예외는 아니었죠. 한국은 세네갈의 현실을 알고 있었기에 아프리카 최초로 새마을운동 연구소를 설치, 새마을운동의 전초기지로 세네갈을 선정해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움 덕분에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은 현대화를 거쳐 몰라볼 정도로 최신식 농사를 지을 정도로 성장했죠. 일련의 도움을 받았기에 마키살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한국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한국의 주요 동맹국이 될 것이라는 말을 남겼죠. 그는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세네갈은 카이가 개발한 FA50 기종을 도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투력 향상을 위해 경공격기 도입을 추진한 세네갈은 다른 나라는 볼 필요도 없이 한국을 점 찍었다고 하죠. 일찍이 KT-1 기본훈련기 4대를 한국으로부터 구입해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체험했던 세네갈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없다며 구입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죠. 한국을 향해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는 세네갈 대통령, 한국의 날에 세네갈인들이 시름을 잊고 행복한 날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세네갈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날을 제정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독주하고 있던 에카 천면가스의 NG 운반선 시장에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도전 뒤에는 프랑스와 일본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멤브레인 방식의 화물창 원천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은 한국에게 빼앗긴 조선업을 되찾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판매를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프랑스는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기술을 중국에 판매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LNG 운반선을 한 척 만들 때마다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프랑스 기업에 줘야만 했고 프랑스는 많아서 돈을 손쉽게 버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연일 신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프랑스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자 중국과 손을 잡고 한국 조선업을 견제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 조선업의 또 다른 암초가 등장한 상황입니다. 멤브레인 방식의 LNG 화물창 원천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의 GTT가 중국 조선해운 업계 주요 대기업 집단의 멤브레인 화물창 라이선스 매너를 한 달 간격으로 2차례나 발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한국 조선업계가 주도하던 LNG 운반선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게 됐습니다.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GTT는 전날 중국 자오샹지 그룹 산하 맥장수 조선소와 LNG 선박 건조를 위한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맥장수는 L&T의 에이박스 화물창 시스템을 사용하는 45,000 입방미터급 LNG 운반선 건조 경험이 있으며 이번 계약으로 GTT의 멤브레인 기술 기반의 대형 LNG 운반선도 건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멤브레인 막 방식은 LNG 화물창을 선체 모양과 같게 만드는 기술로 과거 안정성 때문에 선호됐던 부모양의 모스 타입 방식의 화물창에 비해 많은 양의 LNG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스 타입 화물창에 비해 바다의 물결을 따라 출렁이며 탱크를 때리는 수만 톤티의 초저온 액체 화물이 만들어내는 충격을 견뎌야 해서 더 어려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TT로부터 멤브레인 화물창 라이언스를 받아낸 맥장수는 유럽의 한 선주와 최대 내척의 LNG 운반선 건조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TT는 LNG 운반선 시황이 좋아진 지난해부터 중국 내 대형 조선소들에게 적극적으로 멤브레인형 LNG 운반선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에는 중국 최대 조선소인 양쯔장조선과 LNG 화물창 건조를 위한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GTT는 후둥중화조선, 다렌조선, 장난조선을 거느린 중국 국영, 중국 선박공업 그룹 CSC, 난퉁중원가와사키 선박공정을 보유한 중국 원양 문수 코스코 그룹 등 주요 국영그룹과도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양쯔장조선과 남둥 선박공정은 중국과 일본이 현재 조선업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을 견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협력관계를 이어가는 회사들입니다. 먼저 양쯔장조선은 2019년 5월 일본 미쓰 이물산, 미쓰 ES와 함께 합작 조선소 장수양쯔 미쓰 이조선을 설립했습니다. 양쯔장조선의 가격 경쟁력과 미쓰의 품질 관리, 판매 능력으로 시너지를 낸다는 구상을 내세웠습니다. 장수양쯔 미쓰 이조선은 중형 벌크선 시장 중심으로 활약 중인데 이 회사는 LNG 운반선을 포함한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의 각종 상선도 향후 건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과 중국 최대이자 글로벌 4위 해운사 코스코의 합작사 난둥 선박공정은 이미 지난 2005년에 LNG 운반선 제조 핵심 기술인 넘버 96 타임 멤브레인 탱크 제작 라이센스를 프랑스 GTT사로부터 얻었습니다. 난둥 선박공정은 적재량을 명기하지 않은 LNG 운반선 이미지를 자사 제품 소개 사이트에 올려놓고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과 코스코는 1995년 출범한 난둥 선박공정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2007년 다롄의 추가 합작 조선소를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타이부즈 산업에서 화웨이를 퇴출시킨 것을 시작으로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 판매를 하나씩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반도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또 다른 기술의 판매를 막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은 에너지 부족 사태를 겪고 있고 그 해법으로 미국이나 카타르 등에서 LNG 수입을 늘리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LNG 선박 확보가 국가 방위의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미국이 향후 중국산 LNG 선박에 대한 견제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LNG를 수입해 유럽에 되파는 등 막대한 이득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LNG 운반선의 핵심 기술을 허가해준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중국 조선소들은 수익성이 좋은 LNG 해상 공급망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은 부족한 LNG 운반선과 부유식 LNG 터미널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키우고 있는데 모두 한국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오샹지 그룹 관계자는 GTT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형 LNG 운반선, 부유식 저장 재기와 설비 부스로
부유식 액화 설비 FLNG 등에 대한 건조 경험을 삼겠다며 GTT와 그룹 내 다른 조선소와의 협력도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한국 대형 조선사는 LNG 운반선 및 부유식 터미널 시장을 독식해왔으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GTT가 중국 조선사에 적극적으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배경에는 독자 화물창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견제 성격이 있습니다. GTT의 멤브레인 화물창 기술을 바탕으로 한 LNG선을 만들 수 있는 조선사가 늘어날 경우에 GTT가 한국 조선사들과의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4년간 화물창 기술 로열티로 한국 기업들이 프랑스에 지급한 금액은 약 3조 9,4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TT 입장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떨어지는 황금말을 낳는 거위나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계속해서 GTT의 기술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0년대 초반까지 육상 LNG 저장 탱크 관련 기술을 속속 국산화한 뒤 이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조선사들과 함께 선박용 LNG 화물창 KC-1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로 만들어진 선박은 화물창 내 초저온 상태의 LNG로 선체 온도가 정상 기준보다 낮아지는 콜드스팟 현상이 나타나면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콜드스팟은 선체 강도를 약화시켜 자칫 침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GTT가 굳이 한국을 견제해야만 하나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비슷한 기술은 이미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을 위한 독자 액화수소 화물창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성급 로이드로이드로부터 조선업계 최초로 멤브레인형 액화수소 저장 탱크 16만 입방미터 액화수소 운반선 개념 설계에 대한 기본 인증 AIP를 획득한 상황입니다. 성급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안정성, 정확성 등을 체크하는 업체로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신기술은 이미 안정성 측면에서 검증을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업계에서 가장 먼저 멤브레인형 액화수소 화물창을 수소 독자 기술로 개발해 앞으로 수소 운반선 대형화 개발 경쟁에서 주도권을 거머쥘 계획입니다. 특히 액화수소 화물창 독자 기술 선점은 LNG 운반선과 다르게 해외 업체 기술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삼성중공업은 전 세계의 4척뿐인 해상 플랜트, 해상 부유식 액화 설비 FLNG를 연달아 건조하면서 LNG 관련 기술도 충분히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FLNG는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채굴, 정제하고 이를 액화천연가스의 NG로 만들어 저장 및 하역하는 해상 설비입니다. 과거 해상가스점 개발은 해저에서 천연가스를 뽑아 올려 파이프라인으로 육상에 이동해 정제 및 액화한 뒤 저장 탱크에 보관하다가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FLNG는 천연가스의 정제, 생산, 액화, 저장, 하역 등 모든 과정을 해상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FLNG는 따라서 해저에 별도의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평균 2조 원에 달하는 육상 액화 저장 설비도 필요 없습니다. 이 같은 장점 덕에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심해 가스점 개발에는 FLNG가 필수 설비로 손꼽힙니다. 삼성중공업은 FLNG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2006년 9월부터 4년여간 약 100억 원을 투자해 기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FLNG에 도입된 기술이 LNG 운반선에 사용되는 기술과 매우 유사합니다. FLNG는 바다 위에 떠있는 설비인 만큼 가혹한 해상 상태에서도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대덕 선박해양연구센터의 시험 수조에서 모형선 테스트를 통해서 해상 고동 억제 FLNG 선형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FLNG에는 LNG를 해상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화물창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LNG의 출렁임에 의한 화물창 내부 손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LNG를 섭씨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자체 개발했습니다. 대형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 생산 기술도 확보했고 물결치는 바다 위에서 LNG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선박한 계류와 LNG 이송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기술 개선이 이뤄지면 GTT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국 기술만으로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글로벌 선사들 사이에서 GTT가 아닌 한국형 화물창을 사용하면 선박 인수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어 한국이 GTT의 영향력을 벗어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 독립은 머지않은 시점에 이뤄질 전망이며 한국이 조선업을 모두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프랑스와 일본, 중국이 손을 잡고 한국을 견제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그곳에서의 한류 열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 또한 랜드마크와 교량 건설에 한국 건설사를 적극 참여시켜 미래에 대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외신마저 크게 놀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이 관심을 두는 작지만 강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왜 한국과 협력하길 바라는지 자세한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인구 44만 명을 보유한 작은 나라가 엄청난 자원 부국이 된 후 한국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 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양분하고 있는 보르네오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천연자원의 복으로 알려진 이 섬의 북단에는 또 다른 국가가 잘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3배 정도 크기인 브루나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루나이는 원유 덕분에 국민들이 세금 없이 엄청난 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하며 용돈도 주고 병원비는 거의 무료입니다. 약 800원만 내면 추가 비용 없이 모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를 위해 해외 병원에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 또한 공짜로 갈 수 있고 정부는 가정당 평균 4대의 차량을 지원해 차량 보급률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왕 소유 자동차만 4,000대에 이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비사가 100명이나 존재하죠. 포브스에 따르면 브루나이 국왕의 재산은 약 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11번째로 재산이 많은 것입니다. 새해 행사에 참여하면 국왕이 90만원 상당의 세뱃돈을 줄 정도니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열 브루나이 항공 또한 왕실이 직접 운영하는 항공사입니다. 좌석은 넓고 깔끔하며 기내식은 평균 이상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항공사죠. 승무원 또한 친절하기로 유명해 2년 연속 세계 최고 승무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황금으로 장식된 7성급 엠파이어 호텔은 그들의 또 다른 자랑입니다. 축구장 250개를 합친 크기의 수영장, 영화관, 골프장 등이 모두 모여 있을 정도입니다. 브루나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15부터 17세기 보르네오 섬 전역과 북부 필리핀을 지배하는 광대한 영역을 지닌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쇠락해간 역사가 있습니다. 1800년대부터 시작된 영국의 침입으로 국토가 대폭 쪼그라들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군의 점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영국의 자치정부가 됐다가 1984년 최종 독립을 했던 나라입니다. 브루나이가 두 조각이 난 것 또한 영국 식민지의 결과였습니다. 영국은 브루나이 중간 림망 지역을 장악해 사라왁에 포함시켰고 그 후 사라왁은 말레이시아로 합류되면서 현재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레이시아의 영토 반환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2009년 국병협정을 맺어 지금 상태로 분쟁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브루나이가 부국이 된 이유는 1920년대 영토와 주변 해역에서 발견된 막대한 석유 자원 때문입니다. 석유 매장량은 11억 배럴이었고 천연가스 매장량은 3천억 입방미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세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 됐으며 하루 평균 13만 배럴을 뽑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7만 7천 달러를 기록하며 한국의 약 2배 수준이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독일 15위, 한국 23위, 일본 28위보다 높은 세계 8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루나이는 1984년 독립 후 바로 한국과 수교를 한 바 있습니다. 볼키아 국왕은 독립 직후 한국을 방문하는 등긴밀한 관계를 타진해 왔습니다. 원유 대부분을 한국과 일본 등으로 보냈고 1972년부터는 LNG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는 브루나이 경제의 근간입니다. 주요 수출품 중 광물성 연료가 89%에 이를 정도입니다. 한국 또한 1997년부터 연간 100만 톤가량의 LNG와 석유를 도입해 왔습니다. 한국이 브루나이 자원 수출국 중 두 번째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브루나이는 2008년 대우조선해양에 두 척의 LNG 운반선을 발주했으며 현대중공업 또한 여러 척을 수주해 2015년 인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 자원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스전들은 2034년 이후 생산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포스코 대우와 LNG 밸류체인 확보를 위한 MOU를 체결했고, 신규 가스전의 탐사부터 판매까지 관련 사업을 한국과 함께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2019년 정상회담 때는 브루나이가 LNG 장기 계약을 진행하면 한국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근처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큰 힘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1970년대부터 브루나이에서만 50여 건의 건설 사업을 수주하며 인프라 구축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림 산업이 브루나이를 사로잡은 매력은 신뢰와 기술력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며 이에 철저히 맞추는 행보를 보였던 것입니다. 대림 산업은 1970년 LNG 플랜트 개수공사로 브루나이와 첫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후 14건의 사업을 추가로 따냈고 2013년 수주했던 브루나이 최초의 사장교 리파스 대교는 이 나라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이는 향후 템부롱 대교 수주로도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도심강을 가로지르며 세워진 리파스 대교의 수주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재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었는데 대림 산업은 현지 업체 수위와 컨소시엄을 맺어 입찰 자격을 얻었던 상황입니다. 첫 특수 교량이다 보니 기술적인 측면과 디자인적 요구사항 또한 상당했습니다. 대림 산업은 이슬람 사원을 상징하는 돔 모양을 디자인해 주탑에 적용했고 1층에는 이슬람 기도실을 만드는 등 현지화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안을 했습니다. 9.5톤 무게의 돔을 주탑 정상에 안착시켰을 때는 감탄사가 쏟아져 나왔죠. 그렇게 현지에서 가장 높은 157m의 구조물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주탑 높이는 국왕의 생일인 영어식 표기를 따서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리파스 대교는 2017년에 완성됐고 기존 40km를 돌아가야 하는 거리는 607m로 줄어들었습니다. 성공적인 건설 과정은 동남아 최대 길이 다리 30km인 템부롱 대교 수주로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기존까지만 해도 동서로 갈라진 영토는 브루나이의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오가기 위해서는 항상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야 했고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브루나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대림 산업은 2015년 템부롱 대교의 핵심인 해상교량과 사장교 2개 구간에 약 7,500억 원의 수주를 한 바 있습니다. 해상교 부분만 무려 14.5km로 인천대교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브루나이 역사상 가장 큰 교량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때 중국은 강력한 저가 공세를 폈지만 승리는 한국이었습니다. 입찰 당시 중국 업체들이 1부터 3위로 낮은 가격을 써냈지만 대림 산업은 가장 높은 공사비로 4위를 하고도 수주를 차지했습니다. 공기 단축과 차별화된 설계를 제시해 사업권을 따냈던 것입니다. 템부롱 대교에 적용된 핵심 기술은 특수 기중기를 사용하는 론칭 겐트리 공법입니다. 육지에서 제작한 상판을 해상으로 운반한 후 특수 설계된 기중기로 800톤이 넘는 상판 2개를 한 번에 들어올려 교각 위로 올리는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작업 능률을 4배로 끌어올렸으며 비용까지 크게 절약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2019년 11월 성공적으로 완공해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브루나이 국왕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템부롱 대교 이름을 변경했고 이를 근대화의 상징이라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종전 3부터 4시간이 소요됐던 두 지역을 15분 정도로 크게 줄여줬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국경을 2차례나 넘어야 했던 번거로움도 사라졌죠. 한국의 기술력은 브루나이 국토를 동서로 연결시켜줬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면서 현지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템부롱은 95% 인구가 살고 있는 서쪽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었지만 이제 희망의 빛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브루나이 정부도 버려진 땅 템부롱을 개발해 100년 먹거리를 찾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외신들은 템부롱 대교가 새로운 관광 투자에 영감을 주고 있다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 건설 SOC 부분 최우수상으로도 템부롱 대교가 뽑혀 대림 산업이 특수교량의 강자임을 재입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세계 특수교량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죠. 한국은 그 밖에도 다양한 랜드마크를 건설했는데 경남 기업은 국왕즉위 25주년을 기념해 최대규 모스크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좋아졌고 한류 또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K-팝 행사가 열릴 정도입니다.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 예술 행사를 개최하려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현재 정부 또한 한국을 배우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한식당이 크게 늘어나 매운 닭갈비와 떡볶이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볼키아 국왕의 여동생 마스나 공주는 김치를 즐기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브루나이 국립대학에 한국어 과정이 개설돼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배우는 이들도 넘쳐나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실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는 점유율을 20%대까지 끌어올리며 토요타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브루나이를 찾은 한국인은 연간 1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찾은 브루나이 국민 또한 5천 명 가까이나 됐습니다. 한국 인구가 100배 이상 많다는 점에서 인기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코로나 전 브루나이를 오가는 항공편은 주 4회였고 최근에도 관광상품을 같이 개발하자고 제안해 오고 있습니다. 브루나이는 한국의 전통 우방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일본이 트집을 잡아 한국의 가입에 반대하던 CPTP와 태평양 동반자 협정에 브루나이는 적극적으로 한국을 옹호하며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찬성 의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관광, 정보통신, 제조업, 농수산업 등 거의 전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특허를 그대로 인정하는 특허 인정 제도를 도입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높은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과 미래를 만들고 있는 브루나이 지속적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